그러니까 뭐 그렇게 따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하고 했던 약속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책을 그렇게 좋은 책을 만들어 드렸으면 그래도 고맙다는 그 말 한마디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조금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상부상조하면 좋잖아요. 네. 그런데 약속을 해놓고는 지키질 않는 거예요. 약이 올랐죠. 그런데 저기예요. 교학사가 늦깎이 만화가의 그 데뷔 작품을 출판도 안 하고, 그것도 마지막 원고를 87년 8월 달에 넘겼는데 89년 1월 9일 날 팔아치웠다는 거예요. 양도각서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저기가 그리고 그걸 사간 놈들은 우리는 교학사가 자기 편집 자기 뭐 편집 교학사 편집부에서 만든 책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죄도 없다. 그러고 저기 하는 거예요. 책에 저자 표시 없이. 그러면은 검사들이 누가 잘못인가, 저자 표시가 실종된 원인이 뭔가, 교학사가 과연 저자 명단을 넘겼는가, 아니면 교학사 편집부로 편집부에서 만든 책이라고 쏘겼는가, 그거 조사해 줘야 되잖아요. 조사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조사가 없어요. 그리고 교학사 편집부에서 그린 줄 알았다는 그 피의자의 그 주장만 있어요. 동서문화사의 주장만 있어요. 그런데 동서문화사는 그게 불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 표시 없이 편집위원을 저자가 아닌 사람을 저자로 표시하는 그런 범죄 행각을 저질렀던 거예요. 그거는 두 놈이 다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두 출판사가 다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아니 45살 늦깎이 만학의 데뷔작이 덤핑 시장에, 그것도 원색 분해가 잘못된 상태로 덤핑 시장에 팔려서 저자 표시가 말살된 상태로 출판이 됐는데, 검사라는 양반이죠. 처음에는 유전무죄는 한 사람이 시작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뇌물을 받고 그걸 저자 표시가 된 책으로, 그리고 아무 죄도 없는 걸로 무혐의 처분하기 위한 수사를 시작을 합니까? 그리고 그거 관철시키기 위해서 판권의 저자를 표시했다. 그거 그 판권을 제 앞에서 제출하도록 만들면 제가 인정한 사실이 되는 거죠. 그따위 짓을 하기 위해서 제가 생전 처음 경험해야 했던 그 수사가 대질신문이에요. 핫바지 그저 유령출판사 사장에 불과한 장광재라는 사람이 뭐 저자 표시 판권에 저자 표시하고 출판했다고 우겨대면서 말도 안 되는 날조된 허위 날조된 그 판권을 제출하는 거를, 그걸 보면서도 저는 아무 소리도 못할 위인인 줄 알고, 근데 저는 저자 표시가 말살된 책 한지를 미리 분명히 서울지검에 제출했어요. 담당 검사에게. 그러니까요. 그 책 가져오십시오. 그 책에 이런 판권이 붙어 있는지 어디 봅시다. 그랬더니 가져오라고 하니까 가져오더라고요. 여기에 이런 판권이 붙어 있습니까 하니까요.
서로 예 짜고 치는 고스톱 하다가 뭐 땡땡 뭐 이거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땡땡거리는 척, 땡땡거리는 척 한다는 게 예 뭐 빤히 보이는 거예요. 무혐의 처분하려고 이따 짓을 하는 거구나. 저거 정신 못 차렸다. 네. 이미 뇌물을 받았다면 그 뇌물이 뇌물값을 해야만 될 것이다. 그러면 예 무혐의 처분은 예 따놓은 당상이다. 문제가 된 책이 한국 역사 만화 전집이라는 거, 14권이라는 거. 저는 그 책에 예 저게요. 제 남편이 네 이거는 예 어떤 사건이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대충은 예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책을 찾아서라도 정확하게 예 딱 찾아서 예 스스로 보게 하고 그리고 예 또 제가 예 제대로 소화를 해서 이 저기 뭐야 설명을 해드리면 훨씬 쉽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고증은 제가 해드린 거죠. 그런데 저희는 그 예 우남이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해요. 근데 저희가 알지도 못하는 우남이라는 사람을 예 내세워 가지고 고증은 우남이가 했다고 오게 돼요. 교학사에서. 서대원이는 단순 기능공이다. 교학사는 예 단순 기능공이라고 오게 되고 동서문화사는 네 그거는 교학사에서 저기 그린 책이다. 교학사 편집부에서 그린 책 수십 명이 그린 책이다고 우게 되고 그렇게 양쪽에서 우게 돼요. 팔아먹은 놈, 산 놈. 예, 양쪽에서 우게 돼요. 그러면 예, 저기 뭐야 검사는 네 그것만 지들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그러니까 고소인의 정당한 주장은 다 배척해버리고, 예, 범죄자의 그 터무니없는 예 허위 날조는 전부 다 예 받아들여야 200% 완전 무결하게 받아들여야 터무니없는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전관예우를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까? 저는 정말 한심했어요. 작품이 저자의 동의 없이 전매될 수 있는 물건입니까? 하고 예 물어보면 여쭤보는 거죠. 전부 예 눈짓 예 그거 없다고 예 저기 뭐야 말 못하니까 없다고 말을 뭐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검찰당 예 언론당 예 법원당이 전부 그냥 예 한통속이 돼가지고 없는 죄도 똘똘 말아서 예 기소해가지고 진짜 예 뭐 10년 이상 그냥 뭐 감옥살이 하게 하는 거는 그거 저기잖아요. 나쁜 짓 아니잖아요. 검찰하고 예 전부 예 언론 저기 저기 뭐 예 사법부 전부 예 한통속이 돼서 예 그거 그냥 예 은폐하고 비호하고 예 묵인하고 동조하고 그런 것이 대한민국의 사법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예 작품이 저자의 동의 없이 전매될 수 있습니까? 서대원 사건은 그것만 하면 되는데요. 더 중요한 거는 네 그 터무니없는 무혐의 처분 예 저지하기 위해서 권력의 속성이 뭔지 권력의 고질적인 수법이 뭔지 예 동서고금의 그 역사가 예 분명히 말해주는 바가 있잖아요. 한국 역사의 만화 전집 14권을 그렸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또 신념 153이라는 예 책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고 예 그 책 만들면서 예 제가 예 제법 예 똑똑해지고 똘똘해졌다면 지혜로운 사람이 예 지혜롭게 살자고 작정했고 올바른 신념 의지로 예 참된 예 신념 의지로 용감하고 지혜롭게 살자고 예 작정했어요. 최소한도 예 병든 자식조차 예 그 품지 못하던 그 예
정말 예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 예 그런 인간은 더 이상은 예 되지 말자. 더 이상은 그런 짓 하지 말자. 네. 그러려면은요. 책을 만들면서 예 그걸 느낀 거예요. 전화위복. 절망을 예 축복으로 받아 안아야 된다. 절망이 나를 찾아왔을 때 거기서 예 불평불만하면 안 되죠. 분노하고 미워해도 안 되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제 아들 예 1980년 예 11월 달에 제 아들이 갔습니다. 보냈습니다. 참 네 멍청한 어미로 보냈습니다. 예 그리고 1984년도에 예 그 신념 일어서면을 책을 만들면서 '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불평불만, 미움, 분노 뭐 이런 거 내 마음에 담으면 안 되는 거구나.' 거기까지만 깨우쳤어요. 거기까지만 깨우쳤어요. 네. 그리고 예. 뭐 이런 거 저런 거 예 신념이 뭐고 의지가 뭐고 용기가 뭐고 그런 것들을 네. 그냥 예 책을 통해 배운 예 지식으로 제가 예 깨우쳤다면 그다음에 필요한 작업이 뭡니까? 그거를 예 실전 경험을 통한 실사고시에 지혜가 될 때 그리고 예 삶의 비법이 되고 철학이 되고 그렇게 승화시키고 진화시켜야죠. 그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런데 예 제 딸이 선천성 심장병 수술비 200만 원을 못 구해서 그것도 예 참 미련하고 예 멍청한 짓이잖아요. 아 예. 제가 그래도 예 이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사람인데 제 아무리 가난한 집 딸이라고 해도 그리고 남편한테 물어봤어야죠. "당신 이 돈 못 구해?" 하고요. 근데 예 저는 제가 못 구하니까 남편도 그런 줄 알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의논도 안 했어요. 뭐 예 사이가 나빠서 예 저기가 예 안 물어본 게 아니에요. 예 아들이 죽고 나서 예 모든 거 다 예 시어머니하고 예 남편 탓으로 돌려서 예 저 이혼하겠다고 네. 뭐 이혼해야 될 예 그 조건은 예 차고 넘쳤어요 아무튼지 간에. 처음엔 몰라서 결혼했고 그다음에 예 임신이 됐기 때문에 예 아이를 낳아야만 했고 그리고 네 아이가 참 불행인지 다행인지 예 아이를 보내야만 했고 이젠 알았으니 너하고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 네가 나쁘다. 네가 나빴다. 아니 예 제가 제 아들에게 그렇게 못나고 못된 엄마 노릇했던 게 꼭 예 남편 탓이고 시어머니 탓입니까? 제 잘못은 없었습니까? 그런데 예 그때는 예 그거 생각하지 못하는 바보였습니다. 그렇게 가지고는 제 마음이 후련해질 수 없다는 거. 맑아질 수가 없다는 거 예 몰랐어요. 예. 남편은 남편대로 예 자기 잘못을 모르는 거예요. 남편도 똑같아요. 똑같은 인간들이었어요. 저희 부부가 예 서로 자기 잘못은 모르고 예 남의 잘못만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남편은 남편대로 잘못한 거 없다 그러고 저는 아이고 한심한 거
지가 잘못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네. 예, 이 사람들 이 사람 걸핏하면은 저기예요. 제 남편 저기예요. 걸핏하면 외박했어요. 일단 술이 들어가면 네. 그냥 술독에 풍덩 빠져야만 되는 사람이에요. 시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하시다 돌아가셨어요. 거기서 못 태어나시고. 외박하고 들어와서 술에 잔뜩 취해 가지고 집에 오다가 어디서 비명 행사해서 하면 되겠니? 그러고 내질렀어요. 미리 연락도 없어요. 아, 또 술 먹고 또 어디서 또 쓰러져 자빠져 잔다죠. 자빠져 자는가 보다.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효자들이었어요. 또 남편처럼 맏아들이었기 때문에 남편처럼 의지하던 사람이었고, 저놈이 나보다 마누라하고 더 가깝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셨던 분이에요. 네.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거를. 그때 그런 진단을 했다면, 아, 이 양반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거 재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랬으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죠. 슬기롭게. 근데 불행하게도 거기에 제 오빠의 그 파산 선고가 끼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질투에 거기다가 오빠는 뭐 파산 선고해서 내 아들이 번 돈 전부 친정으로 갖다 바치는 거 아니야? 그런 의심까지 생겼기 때문에 이건 도대체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 왜 질투를 하는지 그거는 뒷전으로 묻혔죠. 그러고 오빠가 파산해서 이래 나 쫓아내려고 이러는 거야. 틀린 진단은 아니었죠. 그건 그것대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얼마든지 근데 그렇게 했다면 저한테는 아무런 교훈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멍청한 짓을 해봤기 때문에. 제 딸이 그 악성뇌수종, 수술이 불가능한 악성뇌수종입니다. 뇌수종은 치료가 되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 딸은 신경과 호흡의 중추가 되는 곳에 물이 조금 더 들어갔대요. 그래서 악성뇌수종이 됐다는 거예요.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병을 안고 살아야 되고 두뇌는 더 이상 발달할 수 없고 수명은 10년을 장담하기 어려운데 그 무엇보다도 염려되는 건 뇌압 상승으로 인한 시신경 마비. 그러니까 뇌압이 올라가지 않도록 만들어 드려야 된다. 제대로 떠받들고 여왕마마처럼 떠받들고 지가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 그러면서도 버르장물이 나쁜 그런 아이로 키우면 안 되죠. 정말 순수하고 순진무구한 천사로 키워야죠. 네가 10년을 살던 5년을 살던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다가 갈 수 있도록 내가 엄마라는 게 저기예요. 강조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강조해서 엄마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결단이 그냥 저기예요. 그 의학적인 사형 선고가 떨어지던 그 순간. 네. 그 말하는 선생님의 그 진단이 끝나던 그 순간 저는 제 결단은 섰어요. 반성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제대로 반성하면 이렇게 금방 지극히 바람직한 그 결단이 똑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그러니까요. 막 울고불고 그냥 눈물바람 할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차분하고 평온했을 거예요 제가요. 오히려 결기가 느껴지는 얼굴이었겠죠. 아마 선생님들은 그런 얼굴 못 봐셨을 거예요. 네. 몇 번을 강조하시더라고요. 글쎄 무슨 말을 강조하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이제 제 얼굴 유심히 쳐다보시면서 몇 번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차분히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했겠죠. 제 생각에 빠져서. 네. 그리고 그거를 실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신념 153이라는 책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 딸을 임신한 상황에서. 그리고 제 아들의 그거 죽음.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 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경험을 저질러 본 경험이 있고 네. 저를 찾아온 그 재앙을 재앙으로 받으면 내 딸이 재앙이 된다. 그렇게 안 하려면 거꾸로 뒤집어서 축복으로 받아야죠. 그리고 즐겨야죠. 뭐를 즐겨야 합니까? 천진무구 순진무구 천진난만 한 제 딸 눈치를 안 주니까요. 미워하지 않고 이뻐하니까요.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도둑놈 눈에는 도둑만 보인다. 그거 진리예요. 제가 불행할 적에는 행복이 뭔지 부럽기는 한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럽기는 한데 행복이 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 딸을 위해서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단란한 그런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그거를 선물하는 엄마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니까요. 범사에 감사해야만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야만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의지가 딱 세워지니까요. 의식적인 노력이 아니에요. 그 의지가 만들어내는 노력은 의식적인 노력이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요. 사고방식이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의지가 참 중요한 거구나. 인간에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의지구나. 자동적으로 그렇게 그런 의지를 갖게 되면 사고방식이 그쪽에만 어떻게 하면 행복하지? 어떻게 하면 단란하지? 어떻게 하면 내 딸 정말 여왕처럼 모시지? 어떻게 하면 저희가 즐겁게 살 수 있을까? 다른 생각이 안 들어요. 그것만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답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저기예요. 제가 배우도 되고 엄마도 되고
별게 다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검찰 비리 피해자로 전락해야만 했던 때가 1990년 11월 3일 날 강남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했어요. 그리고 그럼 87년 8월 달에 악성 뇌수종이라는 그 진단을 받았는데 딱 3년 훈련을 했잖아요.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정말 10년도 못 산다는 아이를 저주와 재앙으로 안 받고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다운 엄마가 되기 위해서 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 경험이 3년이면은 기본은 익혔다는 거죠. 기본은 깨우쳤다는 거죠. 3년이라는 시간은 그런 시간입니다. 기본적인 그 토양은 축대는 구축이 된 상황, 수준. 기본적인 축대는 구축이 된 수준에서 이 밥벌이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처지로 내몰려야 했던 거예요. 근데 밥벌이조차 할 수 없는 그 수준으로 내몰려야 했던 이유가 1991년 5월 14일 서울중앙지검 733호 형사7부가 뭐를 주로 다루는 저긴가요? 저 그런 거 알아보려고 안 했거든요. 그런데 유튜브를 보다가 형사7부가 뭐 저기였는데 놓쳤어요. 글쎄 저작권법 사건이 형사7부에 갔던 게 배당이 됐던 게 그게 그냥 맞습니까? 이거 형사7부가 이게 형사7부로 가야 될 사건이 아니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 며칠 전에 그거 요새 지금 이런 저기예요. 이런 사단이 벌어지니까 형사7부가 뭘 하는 저기라고 그랬는데 제 나이 73살이 되니까요. 이게 뭐지? 그러곤 잊어버려요. 그 소리 듣고 그럼 저작권법 사건이 맨날 형사7부에 배당됐다는 게 뭘 의미하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사건은 거의 대부분 형사7부로 갔거든요. 모르죠. 다른 거는 저기예요. 그 시작은 그랬어요. 형사7부에서 아무튼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러니까 1991년 5월 14일 7월 31일 아니 733호 검사실에서 저자 표시가 말살된 책을 저자 표시를 분명히 하고 출판한 책으로 조작하기 위한 너무나도 노골적인 조작 수사, 대질신문 그런 걸 경험한 후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제 딸이 저기 5년을 살던 10년을 살던 편안하게 살다가 가도록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니 저희 부부는 건당 85만 원을 받는 받는 것이 고작인 한국 역사 만화 전집 14권을 정말 성실하게 착실하게 그려낸 신인 만화가가 아니잖아요. 그런 경력을 갖춘 실력을 갖춘 중견 만화가입니다로 시작하기 위해서 그 책을 그려낸 거예요.
저는 그 책 그리지 말고 차라리 당신 그림 공부가 하고 싶다면 네. 홍대 저 미술과에 미술대학에 편입해서 공부하시라. 만화가가 신설된다고 하면서 만화가가 신설된다고 돼야만 한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럴 때 네. 교수도 될 수 있고 공부를 더 하는 게 낫지 그거는 그리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남편이 했던 말이 나는 만화가 교수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그림쟁이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만화를 통해서 정말 알코올 중독을 앓고 있는 아버지 밑에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자라면서 절망스러울 때가 많았겠습니까? 그렇게 절망스러워 하는 그 제2, 제3의 서대원 자신이죠. 그 아이들에게 좀 희망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돈벌이가 저기예요. 목적이었다면 그런 작업 시작 안 했죠. 굳이 제가 제 말대로 그러니까 대학에 갔다가 등록금으로 바칠 돈을 이 책을 만드는데 투자해 보자. 돈 없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제 아버지가 엄마가 벌어 놓은 돈을 7번 다 말아 잡수시고 그러고는 온다 간다 편지 한 장 안 써 놓고 빚잔치로 넘어갈 집을 무슨 천년 만년 살 집처럼 정성을 다 들여서 꼼꼼히 다 고쳐 놓고는 그러는 거 편지 한 장 안 써 놓고 나가 버리셨대요. 그리고 나서 제 어머니는 4살, 7살, 15살짜리 3남매 키우기 위해서 진짜 가서 저희 부모님이 다 항영북도 출신이에요. 단신월남이에요. 밖에서 자물통 채워 놓고 4살짜리 어린아이 가둬 놓고 저 학교 보내고 그리고 제가 학교 끝날 시간 맞춰서 집에 돌아와서 밥 먹이고 4살짜리 그 동생이 그냥 채워 놓고 나가면 똥을 싸 가지고 범벅을 해 놓고 정말 기가 막힌 그 저기가 참 많았답니다. 근데 저는 기억 못 해요. 7살, 8살 그땐데. 무슨 돈을 벌겠습니까? 그래도 그 돈이 아버지가 집에서 자식들을 도맡아서 관리를 해 주시니까 육아를 해 주시니까 외조를 해 주시니까 엄마가 그렇게 돈을 벌 수 있었던 거지. 자식을 맡길 곳이 없어서 밖에 나가면 자식 생각, 집에 들어오면은 먹고 살 생각, 장사 생각. 그렇게 거꾸로 그러니까 집중을 못 하고 그냥 제 어머니는 그렇게 당신이 왜 그렇게 유능한 사람에서 무능한 사람으로 추락해야만 했던 것인지를 저에게 그런 방식으로 알려주셨어요. 제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것도 알려주셨고요. 또 돈이 너를 따르면 그러니까 네가 돈을 따르면 추해진다. 돈이 너를 따라오도록 만들어라. 그 말씀 속에 내가 돈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너무 추해지더라. 그래서 나는 그 돈을 못 따라가고 가난을 선택해야만 했었다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거겠죠. 돈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너무 추해지더라.